도쿄 한복판 지하철에서 들려온 낯선 허밍 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12년간 세상에서 잊힌 일본인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속사에 배신당하고 거짓 루머에 짓밟혀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녀의 무대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일본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진실이 폭로됐어요. 12년간 숨겨졌던 충격적인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음악 인생을 되찾았고 예상치 못한 사랑까지 만났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로맨스, 그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도쿄의 무명 가수는 어떻게 서울에서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버린 그녀를 한국이 어떻게 품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34살 한국 방송사 소속 해외 특파원이죠. 도쿄에 파견된 지 2해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이면 저는 지하철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안내방송, 레일이 마찰하는 금소금까지. 기자라는 직업이 그런 습관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특종은 언제나 일상의 작은 틈에서 태어나니까요. 그날도 밤 9시가 넘은 시각, 야마노테선 승강장에서 퇴근 인파에 밀려 서 있었죠. 도쿄의 지하철은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있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해요. 그 속에서 저는 늘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될 만한 순간을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낮게 흐르는 허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음색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농도가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수십 년간 묵혀둔 와인처럼 시간이 빚어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승강장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으로 보였어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작은 캐리어 하나를 옆에 두고 있었죠. 머리카락에는 흰 가닥이 섞여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그녀가 내뿜는 음색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가 바로 아야였습니다. 본명은 타나카 아야. 42살. 12년 전 도쿄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가수였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으니까요. 아야가 활동을 접게 된 이유는 참혹했어요. 그녀는 당시 일본 인디 음악계에서 떠오르는 보컬리스트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29살에 첫 앨범을 냈고 31살에 두 번째 앨범까지 발매했죠. 소규모 라이브 하우스 공연은 늘 매진이었고 음악 잡지에서도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아야를 처음 발굴했다며 은인인 척했던 그 남자는 뒤로는 아야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공연 수익금도 횡령했죠. 아야가 정산 내역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 대표는 더 악랄한 방법을 썼어요. 아야가 약물에 손을 댔다는 거짓 루머를 퍼뜨린 겁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속사 대표는 대형 기획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언론에도 손을 뻗치고 있었어요. 인디 가수 한 명의 목소리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너무나 작았죠. 아야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남은 돈마저 탕진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음악도 명예도 미래도. 그녀는 그렇게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12년. 아야는 도쿄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노래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부를 수가 없었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음악이 이제는 가장 아픈 기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아야가 왜 그날 승강장에서 허밍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아야 어머니의 기일이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늘 한국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아야의 어머니는 제1교포 2세였거든요. 아야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멜로디를 기일마다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곤 했던 겁니다. 열차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무리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틀어놓은 한국 가요였죠. 90년대에 유행했던 발라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야가 그 곡의 후렴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가사도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어 발음도 어눌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승강장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숨겨둔 감정의 층을 건드리는 울림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죠. 저는 즉시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자라면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야는 처음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한국 기자라고 밝히자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것 같다고요. 아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들려주던 멜로디와 비슷해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고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12년간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12년간 잠들어 있던 목소리가 어쩌면 지금 막 깨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어남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기자로서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어요. 승강장 조명 아래에서 급하게 찍은 것이라 흔들림도 있었죠. 하지만 아야의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민 끝에 영상을 제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기록 차원이었죠. 제목은 간단하게 붙였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목소리라고요. 해시태그도 몇 개 달았어요. 일본 여행, 지하철, 한국 가요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댓글이 10여 개 달리더니 저녁이 되자 100개를 넘었습니다. 밤이 되자 공유 횟수가 1000건을 돌파했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국 커뮤니티 여러 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전달되는 목소리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누군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달라고 댓글을 달았죠.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50만 건을 넘겼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제 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어요. 영상 속 여성에게 서울 무대 출연을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신자 주소를 확인해 보니 진짜 방송사 도메인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이럴이 아니라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제는 아야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승강장에서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거든요. 저는 급하게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의 주인공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린다고요. 그리고 기적처럼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아야가 일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분 덕분에 저는 아야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야의 집을 찾아갔어요. 도쿄 외곽의 낡은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죠. 아야는 승강장에서 봤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다는 것,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 서울 무대에 서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 아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요. 12년 전에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배신, 약물 루머, 소송 패배. 아야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12년간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거였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야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당시 소속사의 전 매니저가 아직도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쿠로다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아야를 망하게 한 장본인 중 하나였어요. 만약 아야가 다시 무대에 서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분명히 방해 공작을 벌일 거라고 아야는 걱정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물론 위험 요소가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묻혀버리기엔 아야의 목소리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가 기자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막아보겠다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아야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에 머물렀어요. 낡은 CD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상자였죠. 무대에서 밀려난 뒤로 거의 열어보지 않았다는 그 상자를요. 아야가 조용히 일어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공연 포스터, 팬들에게 받은 편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 사진을 본 순간 아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야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듯 아야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아야의 결심이 서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작진과의 화상회의가 잡혔고 통역은 제가 맡았어요. 아야는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작진 측에서는 친절했습니다.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아야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서울에 와서 연습 기간을 가진 뒤 본인이 준비가 됐다고 느끼면 그때 무대에 서면 된다고요. 항공권과 숙소는 제작진 측에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야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요. 꿈을 꾸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꿈만 같은 상황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야의 한국행 소식이 일본 업계에 알려진 거예요.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누군가 SNS에서 아야를 알아보고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쿠로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야의 전 매니저였던 그 남자는 이제 중견 기획사의 실세로 자리 잡고 있었죠. 쿠로다는 한국 제작진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아야에게 과거 약물 문제가 있었다며 캐스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건 출국 사흘 전이었습니다. 제작진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일본 측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혹시 사실이냐고요. 저는 당장 아야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쿠로다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죠. 아야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2년 전에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이러는 거냐고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죠.
저는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2년 전 사건의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재판 기록, 언론 보도, 관련자 인터뷰 등을 수집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인데다 당시 언론 통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하나 찾아냈어요. 당시 소속사의 회계 담당자였던 사람이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 포기했다는 정보였죠. 그 사람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고 전화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아야 씨는 완전히 억울하게 당한 것이며 약물 루머는 100% 조작이라고요. 저는 이 증언을 녹음해서 한국 제작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쿠로다가 계속 방해 공작을 벌인다면 이 내용을 기사화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 권한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본사 선배 기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둔 상태였죠. 제작진은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답을 보내왔습니다. 아야의 캐스팅을 유지하겠다고요. 오히려 이런 사연이 있다면 프로그램의 의미가 더 깊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하러 아야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아야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줬다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아야와 함께 도쿄 시내를 걸었어요. 그녀가 예전에 공연했던 라이브 하우스 앞을 지나갔죠.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아야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야가 말했어요. 여기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관객이 15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래도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고요.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건 아야 씨가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나리타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야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일본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죠. 비행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작진 스태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한다는 피켓을 들고요. 아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땅을 처음 밟는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의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작진은 아야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묵게 해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었어요. 도쿄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아야는 방 안을 둘러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근처 식당으로 아야를 데려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아야는 한국 고기를 처음 먹어본다고 했죠. 상추에 고기를 싸서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맛있다는 말을 일본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아야는 도쿄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었어요. 제가 처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봤던 그 상자였죠. 낡은 CD들, 오래된 사진들, 손때 묻은 가사 노트. 12년간 봉인해뒀던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아야가 CD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자신의 두 번째 앨범이라고 했습니다. 재킷 사진 속의 아야는 31살 희망에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죠. 지금의 지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야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고요. 아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제작진은 아야에게 전문 보컬 트레이너와 한국어 코치를 붙여줬어요. 연습실은 홍대 근처의 작은 빌딩 4층에 있었죠.
창문으로 서울의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연습은 힘들었어요. 아야의 목소리는 12년간의 공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고음에서 흔들렸고 호흡 조절도 불안정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씩 연습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점심도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요. 사흘째 되던 날 보컬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발음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 말에 아야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무렵 아야는 의외의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습실 지원 스태프로 일하던 한국 남성 이준호였어요. 31살 음악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뒤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것을 택한 사람이었죠. 과묵한 스타일이었지만 일할 때는 누구보다 꼼꼼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아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죠. 마이크 세팅, 음향 체크, 녹음 장비 관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뒤 준호가 아야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연습 녹음을 들어봤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요. 아야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아야 씨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고요. 언어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노래, 그게 아야 씨만의 특별함이라고요. 아야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12년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나중에 제게 털어놓았죠. 일본에서는 늘 기술이 부족하다, 발성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만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알아봐 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야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에 임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기술을 쫓기보다 감정을 담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죠. 보컬 트레이너도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뭔가 풀린 것 같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야의 목소리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음의 떨림이 줄었고 호흡이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노래의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죠. 12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씩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연습이 끝날 때마다 아야에게 짧은 피드백을 줬어요. 오늘은 두 번째 소절이 좋았다. 후렴 들어갈 때 호흡이 자연스러워졌다. 같은 말들이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이었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요. 아직은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습 2주째에 접어들 무렵 아야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노래가 즐겁다고요.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아야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함께 걷는 사람이 생겼죠. 연습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야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한국어 발음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코치는 아야의 언어 감각이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들은 한국어가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 무렵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쿠로다가 다시 움직인 거예요.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죠.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야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약물 루머를 다시 끄집어내고 아야가 한국에서 재기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덧붙였어요.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한국 커뮤니티에도 번역되어 올라왔죠. 댓글창에는 악의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약쟁이가 무슨 무대냐, 일본으로 돌아가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야는 그 글들을 보고 무너졌어요. 연습실에 나오지 못하고 숙소에 틀어박혔죠.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아야의 얼굴은 며칠 만에 헬쑥해져 있었어요. 아야는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봐요, 라고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똑같다고요.
자신은 무대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았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죠. 아야 씨가 연습실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다고 했어요.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가져왔다고요. 아야는 준호의 얼굴을 보더니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죠. 일단 먹고 얘기하자고요. 배고프면 생각도 안 좋아진다고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따뜻한 밥 냄새가 분위기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음대 시절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는데 졸업 공연에서 크게 실수했다고요. 그 이후로 무대 공포증이 생겨서 결국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것을 택했다고요. 한동안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준호는 덧붙였어요. 무대 위가 아니어도 음악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계속 서 있느냐라고요. 그 말이 아야에게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아야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악플러들한테 지면 안 된다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요. 다음 날부터 아야는 다시 연습실에 나왔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컬 트레이너도 한국어 코치도 아야의 변화를 느꼈죠. 그리고 저는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쿠로다의 방해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12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 당시 재판 기록, 그리고 아야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를 담았어요. 기사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 동시에 배포될 예정이었습니다. 본사 선배가 많이 도와줬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익명으로 올라갈 거지만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했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아야에게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아야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또다시 과거가 드러나는 게 두렵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지는 거라고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라고요. 아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끈질기네요. 라고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기자니까요. 라고요. 연습 4주째. 리허설까지 일주일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야의 목소리는 완전히 돌아와 있었고 한국어 노래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제작진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준호와 아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연습 후에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서울 시내를 함께 돌아다녔죠. 저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무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리허설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죠. 녹화장은 상암동의 한방송국 스튜디오였습니다. 아야는 일찍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 서는 무대였으니까요. 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아야 옆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오전 10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거대한 조명과 카메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객석에는 아직 관객이 없었지만 그 빈 좌석들조차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야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어요. 제작진이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풀 리허설이라 실제 본방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음향, 조명, 카메라 무빙까지 전부요. 아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준호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들려 있었죠. 목에 좋다면서 건넸습니다. 아야가 고맙다고 작게 말했어요. 준호는 그냥 미소만 짓고 돌아갔죠. 말은 적었지만 그 배려가 아야에게 힘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아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스태프가 무대 쪽을 가리켰어요. 아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대 중앙에 선 아야의 모습을 저는 객석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순간 아야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결연함이 떠올랐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발라드였어요. 90년대에 유행했던 곡을 편곡한 버전이었죠. 첫 소절이 흘러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야의 목소리는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하다는 표현보다는 진실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것보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압도적이었어요. 12년간의 고통, 상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한 한 음에 녹아 있었죠. 리허설이니까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명 담당자는 장비에서 손을 떼고 멍하니 서 있었고 카메라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이어갔죠. 노래가 끝났을 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점점 늘어나더니 스튜디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리허설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나중에 제작진이 말해줬어요. 아야는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아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기다렸죠. 한참 후에 아야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다고요. 두려움도 과거의 상처도요. 그냥 노래만 남았다고요. 이 감각을 12년 만에 다시 느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일 본방에서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요. 아니, 오늘보다 더 잘할 거라고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있었어요. 미리 사둔 건지 아니면 급하게 구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중요했죠. 준호는 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다고요. 자신도 음악 일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울리는 무대는 처음이라고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야 씨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요. 아야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준호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슬쩍 자리를 피해줬죠. 이 순간은 두 사람만의 것이니까요. 저녁 때 아야와 준호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들어가자고 했지만 어쩐지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아야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가장 밝은 모습이었죠. 내일이면 진짜 무대입니다. 아야의 12년간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펼쳐지는 날이에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아야의 친구로서요. 본방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는데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니까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관객이 입장하는 날이었어요. 객석 200석이 전부 찼다고 스태프가 알려줬죠.
온라인 사전 신청에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아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겁니다. 대기실에서 아야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어요.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도쿄 지하철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자세도 곧았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리고 그날 제가 준비한 기사가 배포됐습니다. 공연 2시간 전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온라인 매체에 동시에 올라갔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12년 전 조작된 스캔들, 한 가수의 숨겨진 진실이라고요. 기사에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 당시 재판 기록의 모순점, 그리고 쿠로다와 전 소속사 대표의 유착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아야의 이름이 올랐고 일본에서도 기사가 빠르게 공유됐죠. 쿠로다 측에서 반박 성명을 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과거에 아야를 비방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사과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맞았어요. 아야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무덤에 가도 부끄럽지 않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울 뻔했습니다. 저녁 7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아야의 순서는 후반부였어요. 앞 순서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객석 맨 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무대 뒤에서 음향을 체크하고 있었죠. 드디어 아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췄어요. 아야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죠. 마이크를 잡은 아야는 잠시 객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했죠. 발음이 조금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곡은 리허설 때와 같은 한국 발라드였어요. 아야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두 번째 소절에서 아야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안정을 찾았죠. 그리고 후렴구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폭발했습니다. 억눌렸던 12년의 세월이 모든 고통과 희망이 노래에 실려 객석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관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흐느끼는 사람, 눈물을 닦는 사람, 그냥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아야의 노래에 사로잡혀 있었죠. 노래가 끝났을 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200명의 관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환호 소리가 스튜디오를 울렸죠. 아야는 무대 위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아야를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제작진, 스태프, 다른 출연자들까지요. 아야는 계속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무대에서 건넸던 것처럼 작은 꽃다발을 또 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장미였죠. 준호는 말했어요. 오늘 무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요.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었다고요. 아야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여기서 준호 씨를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눈치껏 자리를 피해줬죠. 늦은 밤 공연이 끝난 뒤 우리 셋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어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아야가 말했어요. 도쿄에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준호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함께 시작해도 괜찮겠냐고요. 아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잡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기자로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축복하는 마음으로요. 서울의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야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짐을 정리하러 잠깐 도쿄에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이틀 만에 300만 건을 돌파했어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영상이 공유됐죠. 12년간 묻혀있던 가수가 한국에서 부활했다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 방송사와 기획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출연 제의, 음반 계약 제안, 콘서트 기획안까지요. 아야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12년간 아무도 찾지 않던 사람에게 갑자기 세상이 관심을 보이니까요. 하지만 당황도 잠시,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는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한국의 한 중견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과거 일본에서 당한 일이 있으니 더욱 조심스러웠죠. 준호가 계약서 검토를 도와줬고 저도 법률 전문 기자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계약 조건은 아야에게 유리했습니다. 저작권은 아야 본인이 보유하고 수익 배분도 투명하게 진행되기로 했죠.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든 셈이에요. 아야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작진이 잡아줬던 그 동네였죠. 아야는 말했어요. 여기서 새 출발을 시작한 만큼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요. 준호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라고 발표한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어요. 팬들 사이에서도 둘의 관계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국경을 넘은 사랑이라며 훈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 뒤 아야의 첫 번째 한국 싱글이 발매됐습니다. 제목은 다시 처음처럼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죠. 가사 일부를 아야가 직접 썼다고 했어요. 음원 차트 10위권에 진입했고 음악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12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아야는 완전히 부활했어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아야를 몰아냈던 업계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제가 배포한 기사가 큰 역할을 했죠. 쿠로다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12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아야는 말했어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요. 이제 정말로 과거를 털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도쿄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아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진실을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해줬어요. 덕분에 승진도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귀국 후에도 아야, 준호와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가끔 셋이서 만나 밥을 먹기도 했죠. 아야는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는 통역 없이도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죠. 석 달 뒤 아야의 첫 단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올림픽 공원 내 공연장이었어요. 좌석 1,500석이 완판됐죠. 일본에서 온 팬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아야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팬이 된 사람들이 함께 객석을 채웠어요.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아야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처음 허밍했던 바로 그 곡이에요. 무대 위 스크린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죠. 아야는 노래하면서 울었고 관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야는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 무대를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라고요. 자신을 한국과 이어준 건 결국 어머니였다고요. 저는 그 콘서트를 객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요.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죠. 준호는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지켜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쿄 심야 열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서울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밤에 작은 허밍이 만들어낸 파동은 국경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잃어버린 커리어를 되찾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옆에서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음악적 성공은 때때로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순간의 진심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국경도 어떤 시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바다까지 추락했던 가수 아야.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송 제작진은 그녀에게 기회를 줬고 한국의 관객들은 언어가 다른 그녀의 노래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한국의 기자는 12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한국의 한 남자는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결국 아야를 구한 건 한국이었어요. 일본 연예계가 외면했던 그녀를 한국은 따뜻하게 품어줬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국적에 관계없이 기회를 주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혀주는 나라요. 아야는 지금도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노래를 부르고 한국 팬들과 소통하며 한국 남자와 사랑을 이어가고 있죠. 도쿄 지하철의 작은 허밍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서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